네, 라이브로 함께하는 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정치권의 이빨들 모셨어요. 우선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8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오른소리 김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진영입니다. JRP입니다. 네. 자, 우리 두 분 진중권의 멘토이기도 한 이 두 분과 함께 또 아주 실감나는 신랄한 정치 이슈들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입니다. 이번 11월에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우선은 당장 내일 정봉주 전 의원의 가짜 미투 의혹,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명예훼손 사건이죠.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이 있고요. 빠르면 11월 말쯤에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2심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요. 그리고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 네. 돌아오는 금요일. 네. 금요일에 또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또 재판이 있어야 되나요? 아, 재판 말고 예를 들면은 공수처 뭐 위원 추천이 됐으니까 추천위원 추천이 됐으니까 예. 이제 좀 속도를 내서 해야 되겠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개각도 있을 거고요. 아, 개각도. 오, 그래요. 이제 항업형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실질적인 개각 타이밍은 12월로 보지만 어쨌든 11월 동안 여러 인물들이 오르내리겠죠. 근데 이게 최고의 정치 이빨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왜 못 짚어내십니까?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투표 중인 거 아닌가요? 또 어쨌든 결과가 11월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국제정치 전문가는 아니라서. 결과가 11월에 순내수용, 내수용, 네, 내수용 내수 진장용. 평론가. 네. 우리 저기 수출연원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결과가 11월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알 수 없고요. 지금 뭐 저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몇 개 지역은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좀 걱정들도 하고 있고. 아이고 세상에. 제가 트럼프 참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어저께인가 그 어디 텍사스였네 선거운동을 하러 갔는데 텍사스가 아니군요. 하여튼 선거운동을 하러 가는데 민주당 버스를 무장한 민병대 세력이 둘러쌌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선거 유세를 안 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 굉장히 일촉즉발로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자기 트위터에다 리트윗을 했어요. 그랬다는 사실을 잘했다고. 잘했다고. 예. 뭐 정신 상태가 정말 어디에 아득하게 박혀 있는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 없는 내란 선동제 동료의 아닌가요? 캐릭터라서 내란 선동제? 우리나라 같았으면 큰일 났죠. 근데 이제 지금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지목될 정도로 코로나 관련돼서는 그래서 심지어 트윗이 블락되기도 했었죠. 예. 코로나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이유로 트위터에서 특정한 트윗을 삭제 처리하는 지경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라서 예. 한국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는 얘기를 저희가 참 많이 하는데 네. 미국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트럼프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스모폴리탄적 사고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류애적 차원과 그다음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제외 한국 동포들도 생각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총기가 네. 작년 대비 91%가 늘었대요. 총기 개인의 구매가. 네.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미국이 미국 지금 국민들이. 예를 들어 남서부 이런 데를 가면요 아직도 통장을 개설하면 기념품으로 엽총을 줍니다. 아, 그래요? 예, 장총. 진짜 총알이 들어가서 쏠 수 있는 총을 우리나라 빨래 비누나 무슨 수건 주듯이 네. 거기는 아직 총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총알을 또 살 수가 있고 스포츠 섹션에 가면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긴 한데 우편 투표가 투표 당일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유효 처리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짝짝짝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일일이 뜯어갖고 그걸 또 뭐 이런 절차를 저런 절차를 거쳐야 돼서 하루 이틀 안에 결정이 안 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오래될 경우에는 일단 트럼프는 본인이 접전 지역에서 이겨서 조금이라도 이기면 일단 대선 승리 선언을 먼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예, 예. 그리고 만약 안 되면 대법원으로 가거든요. 아, 대법원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가면 예. 극우적인 판사를. 예,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플로리다 투표가 덜 끝났는데 대법원으로 가져가면 대법원에서 우편 투표 여기까지만 까고 끝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처럼 한 표 이기면 이기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돌아간다는 점, 그리고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주에서 졌을 경우에 그 주에 있는 민병대. 미국은 무장 독립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무장 단체들을 허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총을 쏘고 다니지만 않으면 돼요. 실제로 민병대들이 뭘 하냐면 주로 백인들인데 산 이런 데 모여서 50명, 100명이서 실탄을 넣고 하루 종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서바이벌 게임을 비비탄으로 하는 거를 소총을 들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을 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준비된 병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졌을 경우에 민병대가 무장봉기를 할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 이거 말을 하면서도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큰 주들은 안전하겠지만 중부나 남부에 있는 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참 미국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총기 사고가 크게 나면은 우리 그럼 총기 금지하자 이런 논의로 왜 번지지 않고 미국 대선의 어떤 정통성이나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그럼 다 1인 1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표하자 투표 제도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 난 도무지 그 미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건국 정신이에요. 건국 정신. 예, 인민무장이라는 게 네. 인민의 저항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건국 정신에 해당되는 그런 측면인 거고 어떤 압제자가 오더라도 네. 이 민민은 자기의 무장권을 가지고 자유권을 가지고 있음으로도 저항할 수 있다라는 이제 미국의 건국 정신에 해당되는 거고 말씀하신 연방 문제에도 우리 보통 미국이 독립할 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토머스 제퍼슨, 네. 뭐 메디슨 이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해요. 이게 유명한 이제 연방주의, 공화주의 논쟁인데 네. 공화주의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나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방주의로 해서 국가들 간의 연합으로 볼 것인가 네. 하는 이런 것을 논쟁을 해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들 때 이게 쓸 조합을 시켰는데 연방주의 우위를 딱 찍어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들을 이제 헌법 정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꾸기 어렵군요.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바꾸기 어렵죠. 네. 개인이 무장할 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그렇죠. 것으로 보기 네. 때문에 이거 뭐 투표를 한다고 해서 총기 소지가 안 하는 쪽이 이길 확률도 제가 보기엔 높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제 만연해 있는 어떤 이 폭력적인 문화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예를 들면 캐나다도 총기 소유가 허가가 되어 있지만 미국처럼 저렇게 무분별하게 난사를 하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아는 지인, 친인척을 포함해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병사하시거나 사고사 당하신 분 있어도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찾기가 어려운데 미국은 아는 사람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이 있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총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미국에서 총에 맞아서 예. 돌아가신 경우일 만큼 예. 미국이 이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까지 총을 구입하지 않았던 한인들도 요즘은 총을 산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아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여튼 살아야 되니까. 그럼 저기 예를 들자면 법률적으로 거기에 복수를 냈을 때 법률적으로 좀 양형을 가해주는 이런 것도 그런 건 있나요? 없죠. 그런 건 네, 없죠. 미국도 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예로 제가 미국에서 내수용이다 보니까 장사를 할 때 히스패닉들, 멕시칸들이 많은 동네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네. 월드컵 축구 경기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주 방위군들이 실탄으로 무장을 하고 사거리마다 다 서 있습니다. 멕시코가 이긴 별 문제가 없는데 졌을 경우에는 이게 무장폭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방위군들이 실탄을 들고 나와서 사거리마다 경계를 쓰고 실제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막 길거리 쏟아져 나와서 폭죽을 터뜨리고 이러거든요. 네. 졌을 경우를 대비하는. 졌을 경우에는 총기를 가지고 진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인 거죠. 네. 어쨌든 그 미국 독립전쟁 보시면요. 예. 주력군이 민병대예요. 민병대. 개인이 자기 집에 있는 총 들고 나와서 민병대가 조직돼서 영국군을 이긴 거거든. 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애기는 어려울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무장 세력이 막았다는 데가 텍사스가 맞네요. 그래서 유세차가 지나가는데 그게 바이든의 유세차인 걸 알아본 트럼프 지지자들이 차를 막고 막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우고 공격을 가했고 도망을 나왔는데 이 장면이 찍힌 게 사진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올리면서 I love Texas. 거의 뭐 텍사스 카우보이네. 야, 이건 진짜 뭐 엽기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따지면 87년 대선쯤이나 있었던 일인데 노태우 후보가 광주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누군가 계란을 던지는 장면을 김대중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올리면서 역시 사랑해요 광주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랑 같은 수준이에요. 그 대구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유세했을 때도 또 막 계란이 날라들었어요. 그때 돌이 노태우 나왔죠, 후보가 I love 대구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시 대구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예.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행복한 점도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네. 이 개인이라는 개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비중을 두지 않아요. 네. 국가가 운영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도 지금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지금도 확진자가 몇만 단위로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씩이나 1000명씩 나오면 네. 정권 무너집니다. 네. 근데 미국은 저렇게 나오는데도 태어나게들 다들 돌아다니고 있고 예. 마스크를 꼭 써야 되냐. 이 마스크 쓰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다. 이런 논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 아니 아니겠습니까? 총기 소지의 자유를 허용하니 그런 논리도 나올 법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어떤 방어권을 위해서 그렇죠.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그게 그 통용이 되고 허용이 되니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잠깐 또 헛소리를 하나 마지막으로 하면 그래서 주거 침입을 하면 총을 쏴서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본 건인데 한인이 칠순에 가까우신 노인이 약주를 네. 좀 많이 하시고 아래층 남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건 사실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가슴에다 총을 쏘면 그거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남의 집이니까. 그래서 이분 돌아가셨어요. 이야. 쏘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던 일인데 총을 쏜 거죠. 그래서 맞은 사람이 등에 맞으면 이거는 쏜 사람 잘못이고 예. 가슴에 맞으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좀 아주 살벌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분이 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럼 뭐 무장 여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침입해 들어왔을 경우에는 도망가는 등에다 대고 쏘면 이게 문제가 되고 가슴에 대고 쏘면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시카리오라는 영화들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암살자의 도시. 맨 마지막 장면에 델토로가 여자가 자기를 겨누고 있는 걸 알고 가슴팍을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쏠려면 지금 쏴라 이런 거예요. 등에다 대고 쏘면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쏘고 싶다면 내가 가슴을 보여줬을 때 쏴라라고 했는데 여자가 못 쏘고 총을 내리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하여튼 그만큼 좀 살벌한 나라입니다. 이게 정치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내 집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처럼 그렇죠. 내가 방어해야 될 단위다. 이 경계선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응징해도 된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도 미국인데 현대민주주의의 거의 종주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인데 폭동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그렇게 개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은 그래서 총기가 다 손에 쥐어지고 그 총기에 의한 사고가 나는 것이 생경한 일이 아닌 나라라면은 충분히 폭동을 염려할 만도 폭동의 하겠다. 경우에도 상가로 침입해 들어오면 안에 있는 자경단이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획득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LA 폭동 때 LA 폭동 때도 보면 그래서 한인들이 한인 시큐리티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TV에도 중계가 됐는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 그래요? 사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침범한 사람 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진짜. 나라인 거죠. 아유. 우리나라 같은 컨셉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안전하고 이꼴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네. 과도하게 이렇게 모든 만능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이기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진짜 폭동으로 갈 수도 있다. 게다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조금 이긴다고 승리 선언을 해버리는 순간 불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로 많이 따라잡긴 했지만 현재 전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바이든이 이길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트럼프라는 인간 자체가 이변이기 때문에 네. 예, 뭐라고 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치부심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 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시간 정도면 이제 투표를 시작을 했겠네요. 동부는. 그렇죠. 지금 시각이 이제 8시 반에서 좀 지난 시간 해외파 아닙니까? 선수 예. 내수용 네. 책으로만 본.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무원의 노 엣지 꽉 찬 토핑 피자 3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엄리애 씨 나오세요. 아유. 엄혜 씨가 직접 구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아유, 모양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전문점 피자입니다.
특히 엣지 끝까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토핑이 풍성하게 덮여 있어서 마지막까지 맛있어요. 뭐 냉동 피자가 맛있어 봤자지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풀무원의 노 엣지 피자는 열 전달이 빠른 화강암 오븐에서 구워가지고 더욱 쫄깃한 그런 도우에 그리고 모짜렐라, 체다, 고다, 프로볼로네 등 4가지 프리미엄 치즈를 듬뿍 얹었습니다. 맛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맛과 영양은 듬뿍 담고 합성 첨가제는 과감하게 뺐습니다. 피자를 팽창시키는 데 흔히 쓰이는 황산 알루미늄, 칼륨, 그리고 보존 요인 프로피온산, 그리고 합성 향료 이런 거 다 뺐습니다. 뺐어요. 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풀무원 노 엣지 피자. 네, 여러분. 자, 가격 정보 말씀드립니다. 풀무원 노 엣지 꽉 찬 토핑 피자 직화 불고기 387g은 5,870원. 세상에 이 만 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5,870원이에요. 그리고 풀무원 노 엣지 꽉 찬 토핑 피자 페퍼로니 콤비네이션은 388g인데 5,870원 가격 같고요. 마찬가지로 풀무원 노 엣지 꽉 찬 토핑 피자 베이컨 파이브 치즈 376g은 또한 5,870원. 3종 세트 이거 3개 다 하겠다. 직화 불고기 페퍼로니 콤비네이션 그리고 베이컨 파이브 치즈 같은 경우에 17,610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피자를 이 정도 가격으로 맛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은총입니다. 은총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엄청 맛있고요. 이 화강암에다 굽는 건 이제 돌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돌은 뜨거운 상태에서 열을 잘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은 아주 뜨겁게 달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자는 보통 이제 500도 이상으로 높은 온도로 돌을 달군 다음에 거기다 밀가루, 생밀가루 떠 얹은 게 확 부풀어 오르면서 금세 구워지거든요. 금세 구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맛을 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화강암에다 굽는다는 자체가 되게 좋은 방식이고 이게 실제로 냉동인데 냉동인지 모르고 먹을 수 있네요. 아주 뭐 맛도 기가 막히고요. 이미 한번 화강암에서 초벌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맛의 기운이 확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뭐 정말 잘 만들었다. 예, 뭐 피자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없어서 씹는 소리로 ASMR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냉동 피자가 뭐 그래봤자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풀무원이 김용민 TV 많이 들어오네요. 네.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거 그러니까 온다고 무조건 환영하지 않아요. 가성비 다 따집니다. 왜냐? 우리 김용민닷컴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사도 최상의 품질에 최상의 가격으로 모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네. 야, 직화 불고기 피자 진짜 맛있네요. 간장 양념이 되어 있는데 고기가 또 직화라서 위에가 이게 노릇노릇 탔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나면서 제가 원래 이런 종류의 간장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직화 불고기 피자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니 김용림 닷컴에서 파는 건 수면제도 맛있어요. 수면제. 수면제는 안 팔아. 갑자기 이름 뭐지? 그러니까 수면제가 아니라 황칠로. 보낭칠 이노큐. 예, 보낭칠 이노큐도 맛있고 뭐 웬만한 거 다 맛있는 것 같아요. MD의 이 선택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MB? MD. 하긴 MB가 우리를 선택했어요. 나쁜 수멤버들을 선택해서 혼내주라고. 선택받았어요. 야, 불고기가 진짜 물건이야. 불고기 진짜 이거 물건이야. 야, 이 소스가 기가 막히네. 항상 가면 그냥 토마토 피자 시켜 먹지 한 번도 시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좋은 걸로 다 먹어. 이거 엄청 맛있네요. 저는 처음에 밤 술도 먹는 건 줄 알고 오자마자 들어봤어요. 저녁 한정식 먹고 왔는데도 이렇게. 저녁에. 예. 네. 근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저녁에 맛있네. 먹고 왔다잖아요. 그래서 특히 김용민 TV의 이 정치 부심을 녹화한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억측, 터무니없는 이런 마타도어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아이고 10,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때 10,000원을 또 올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하고 우리 박진영 대변인님은 폭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지금 관심은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폭동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여기 쏠리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바이든이 무난하게 이겨서 폭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죠. 그리고 이제 무난하게 이길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등의 관계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이 좀 진전되지 않겠나. 2016년 대선 당시에. 저는 이번 트럼프가 만약에 지게 된다면 미국 공화당도 한국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처럼 당분간 집권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예, 트럼프가 사고 쳐는 것도 있지만은 미국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미국 공화당의 원래 지지 기반이 백인 중산층이었는데 이 백인 중산층들이 민주당의 이 흔히 하는 신성장 정책, IT 정책, 금융 정책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하층민들, 하층 노동자 그룹들이 공화당에 이제 주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그쪽을 확장했기 때문에 당선되었지만 이게 그렇죠. 또 주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보수 정당의 주류가 되듯이 그런 계급의 구성이 바뀌어요. 이게 이제 아마 미국 공화당이 이번에 만약에 지고 나면은 한참 동안 고생할 겁니다. 우리도 실제로 보면은 중산층들이 과거에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유권자 지지 밭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당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트럼프가 2016년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당선된 것만 보더라도 공화당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이 명징하게 그렇죠.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치즈 피자가 너무 맛있어서 그닥 대화가 귀에 들어오진 않네요. 먹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티슈 좀. 물티슈. 예. 물티슈. 감사합니다. 예.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이게 보통 피자가 아니네. 폭풍급입이네. 냉동 피자에 대한 관념을 바꾸기로 했어요. 전에 한번 편의점에서 어떻게 누가 시켜가지고 냉동 피자 먹었다가 야 이거는 소비자 모독이다. 그랬었는데 오늘 풀무원 노 엣지 꽉 찬 토핑 피자 3종을 먹으면서 치유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어요. 이게 이제 토마토 토핑을 베이스로 하는 피자들 말고 다른 색다른 피자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적절한 음식인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오늘 직화 불고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런 게 특히 왜 고슬고슬하게 태워서 정말 직화한 불고기 맛을 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 인정해도 된다. 네. 네. 미국에도 피자가 있겠죠, 설마. 예.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네, 피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화교들이 들어와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짜장면집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미국도 진짜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미국도 이 대륙간 횡단 철도를 놓을 때 중국인 인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륙간 횡단 철도가 있는 곳은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같은 뜻으로 이태리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피자집을 내서 조금씩 이태리 피자하고 미국 피자 완전 종류가 다른데 방금 드신 건 미국식 피자거든요. 요걸 이태리 사람들이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려 나가서 미국도 어디 나가다 피자집 있죠. 근데 이제 이태리에서 원래 먹던 피자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됐지만.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는 짜장면을 뭐라고 합니까? 차이니즈 누들이라고 합니까? 미국에서 짜장면은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 중국집만 있죠. 그러니까 그냥 짜장면. 그냥 짜장면이네. 그래요. 참 국적이 우리인데 중국 음식이 돼버려가지고.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까만색 음식은 미국 사람들이 잘 안 먹기 때문에 미역국, 짜장면 이런 거 이제 괴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블랙페이퍼. 예.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B가 감옥 갔습니다. MB가 감옥 간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MB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진실을 못 가둔다. 자신을 구속하더라도 진실을 못 가둔다라고 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예전에 감옥 갈 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내일은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명언이네. 네. 그 내일이 제가 굉장히 오래 이명박이 정말 걸렸습니다만.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정봉주 의원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걸 똑같이 쓴 거잖아요. 이거 표절한 거 아니에요? 표절. 이건 명백히 표절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때 제가 보기엔 들어서 기억을 해놓고 있던 말이었던 거 같아요. 외웠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겠다. 내가 감옥 갈 때. 그러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않았을까 싶은데. 진실을 구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이 구속됐다 이렇게 대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게 제일 좋네요. 자, 그 MB가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이 MB를 향해서 면죄부를 주었던 2007년의 검찰, 2008년에 정호영 특검. 아 이들은 대체 무슨 짓을 했던 것일까? 심지어 MB를 한 번 조사했는데 그것도 꼬리곰탕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윤석열도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펼치는 분도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는 맞죠. 아 예. 거기서 꼬리곰탕을 먹었다. 꼬리곰탕이 맛있습니다. 꼬리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네요. 그냥 꼬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꼬리곰탕 먹었어요. 곰탕하면 또 우리 청교계 곰탕이 김용민 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 아주 맛있는 곰탕이 있는데 그 그렇습니다. 생각 갑자기 나네요. 정말 맛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먹어봤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런 정봉주 전 의원이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남들 정도로 이제 BBK 문제 삼고 그랬으면은 아유 지금 뭐 창창한 미래가 열렸을 텐데 아 근데 그때 너무 혼자서 앞질러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모난정이 돌 맞는다고. 그렇죠. 우리 저기 김용민 PD나 저나 이제 그 속사정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이제 17대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지금 21대까지 쭉 하신 분들은 5선이에요. 5선. 그저 안민석 안민석 의원. 의원 5선이에요. 예. 네. 그래도 안민석 의원은 늘 이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이제 고마움이라든가 미안함 이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늘 앞장서서 이렇게 좀 구명도 하고 하시는데 네. 끝나고 난 뒤에 정권이 넘어가고 난 이후에 BBK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정봉주 의원 혼자 이렇게 끝까지 이제 저항하고 뻗댄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같은 당 했던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몰래 먼저 출석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털고 나오신 분도 계셨고. 그렇지. 제가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게요. 그렇죠. 당시에 그 양반이 정책위 의장이었나 사무총장이었나 그분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이제 회의할 때 막 드세게 막 야단을 칩니다. BBK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냐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가 끝났단 말이죠. 그렇게 몰아세우던 사람이 사무총장인지 정책위 의장인지 하는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거의 울음조로 우는 목소리로 나는 어떻게든 빼달라고 여당하고 협상할 때 네. 짠나라당하고 협상할 때 취하 대상으로 자기 이름을 올려달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은 빠졌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이제 정봉주였어요. 뭐 정봉주 의원이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당에서 이렇게 BBK 특별대책위원회를 짜면서 네. 맡게 된 건데 예. 그 온몸을 던져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그 정봉주 의원만 혼자서 다 덤터기를 쓴 꼴이 돼버렸는데 처음에는 1심, 2심 때는 그래도 좀 도와줬어요 당에서. 예. 당에서 뭐 그 송영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 판결 날 때쯤 되면은 그때 이제 낙곰수 때문에 한참 인기 많을 이름이 드높았고 그래서 감옥 갈 때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정봉주에게 친한 척 같이 표시를 사진 했었어요. 찍히려고 네. 무진장 애들 썼었죠. 네. 그때 그 아까 얘기했던 정책위 의장인지 사무총장인지 그 양반한테 막 이랬던 분 있잖아요. 그분은 진짜 와 대단하대. 마지막까지 몸뚱이 메고 왔었죠. 마지막까지 정봉주하고 제일 친한 척. 그러더니 나중에 당 지도부 선거에 나가실 때 정봉주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되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를 빨리 구출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정봉주 때문에 당 지도부 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주엔 실명 공개 가나요? 실명 공개, 실명 공개 안 해.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이게 보도됐습니까? 아니 뭐 저희가 흘릴게요 제가. 그래요. 이게 생방송이라서 라이브라서 이거 어떻게 좀 이걸 편집할 수도 없고 어떡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그렇게 또 정봉주 대법원 들어갈 때는 다 죽을 때까지 정봉주하고 같이 갈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혼자만 남았고 그런 정봉주 의원이 아주 천신만고 끝에 사면받고 또 미투 의혹에 연루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곤경에 처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1심에서 퍼펙트한 무죄를 받고
당에 들어와서 총선에 나가려고 했더니 뭐 그냥 초장에 그냥 컷오프가 됐을 때는 완전히 이 짐꾼이 돼버렸어요.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어요. 참 짠하기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파란만장하게 사시는지 감옥 가기 직전에 네. 한번 이제 댁에 갔는데 네. 뭐 이상한 판때기를 같은 걸 가지고 캄을 만들어서 누워 있더라고. 네. 형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독방 연습합니다. 그러더라고. 언제? 저 2011년 그때 저 BBK 때문에 감옥 BBK 때 가기 감옥 가기 전에. 그렇죠. 그 베란다에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베란다에 주무시고. 참 그래서 참 짠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예, 우리 저는 참. 정치인들은 제가 거기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정치는 적당히 개혁적이어야 하고 적당히 진보적이어야 한다. 이게 뭐 너무 앞질러 가고 너무 레디컬하면은 꺾인다. 정 맞는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좀 씁쓸한 교훈이지만 하여간 뭐 MB와 관련한 정봉주 의원 얘기를 해봤는데 MB가 이제 감옥을 갔는데 지금 현재까지 다스는 MB 거다. 이거 외에는 결론이 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스가 MB 거면은 당연히 BBK도 MB 거라는 도식이 형성되느냐.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다스라는 회사의 주인이 왜 이명박인지가 밝혀졌냐 하면 다스가 횡령당했다고 주장한 돈, 그걸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해 간 돈이죠. 그 돈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소송을 하는데 전체 140억을 찾아오기 위해서 삼성 측이 대납한 돈의 규모가 76억 원 이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즉 80억 원 가까이를 퍼부어가면서 나머지 남는 돈 60억 원을 찾고자 한 거고, 물론 이제 삼성이 대납했기 때문에 전부 다 돌려받은 것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삼성에게 대납시킨 모든 과정들이 드러나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유죄를 받은 부분은 다스의 돈을 찾아오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다스는 누가 만든 거냐? 네. 다스의 소위 말하는 초기 자금. 이것이 도곡동 땅이라는 것이 정설인데 네. 그럼 도곡동 땅에서 다스로 넘어갔으면 도곡동 땅은 도대체 어떻게 이명받게 된 거냐? 그 이명받게 원래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LK 이뱅크, L은 리명박의 L이고 K는 김경준의 K고 E는 일렉트로닉 뭐 이뱅크 이렇다는 얘기고 갑자기 에리카 생각도 나고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렵다 진짜. 예. L과 K가 만든 뱅크에서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이 당시에 지금 뭐 사모펀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네네. 이게 처음에 빵 떴던 이유가 다스라는 회사에서 16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 안전하구나 생각하고 개미들이 달겨들었던 사태거든요. BBK에 달려들었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걸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이 모든 책임을 김경준에게만 떠밀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누가 보아도 동업한 거 확실하고 네. 나경원이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 BBK를 설립했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 이명박이 서서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 동영상을 찾았는데도 이 동영상을 모른 척한 것, 즉 특검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고 2007년 이명박 BBK 특검에 합류해서 이것을 무죄를 만들어준, 결국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명박 정권 하에서 승승장구했고 그중에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명박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직접 한 윤석열.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입으로 청문회 나와서 가장 쿨했던 때가 MB 때다. MB 입장에서야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이 검찰인데 쿨하게 지내지 않을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명박이 부탁하는 몇 가지 청부 사업, 거의 청부 살인에 가깝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친다든지 이런 일들만 착실하게 수행해주면 나머지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던 그 시절에 대한 책임, 특검, 검찰, 뭐 책임지려면 한두 놈이 아니죠 지금. 금방 말씀하신 한겨레 신문 기사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명박 당선자죠. 그 당시에 당선자도 추천을 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김경준 씨의 브리핑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면죄부를 줘버리거든요. 저는 그 이 BBK와 다스 문제를 이 한번 한명숙 총리하고 제가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자, 한명숙 총리가 유죄가 선언되는데 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면은 한만호 씨라는 분이 한명숙 총리 동생에게 전세금 1억을 줬다라는 것이
1억을 줬기 때문에 한명숙 총리에게도 뇌물을 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유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스를 만들었고 BBK를 설립했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BBK 다스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네. 똑같이 BBK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하면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한명숙 전 총리나 정봉주 전 의원이나 둘 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당이 됐나요? 스스로 탈당을 했나요? 아, 이제 뭐 공민권이 없어지면은 당원권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10년 동안 아예 출마도 못하고 그럴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해서 한명숙 총리는 아직 그 사면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정봉주 의원은 사면 얘기할 때 사면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 제기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BBK가 이명박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 만큼 재심 청구를 통해서 네. 예. 권리 회복을 해야죠. 예, 권리 회복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이 빚은 도대체 누가 갚을 건지 그렇죠. 분통이 터집니다. 명예를 다시 찾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게 저 재심이 되면은 이제 법률적인 보상이 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말 그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으니까 그 감옥살이에 정봉주 대한 의원 배상도 근데 있어야 될 것이고. 금전적으로 정봉주 의원에게 배상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고 본인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정치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울분과 인생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시기를 놓쳤던 것은 참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는지 그렇죠. 막막하네요. 50대를 완전히 그렇죠. 암흑기로 보냈어요. 암흑기로 보낸 거죠. 예. 암흑기로 보낸 거죠. 암흑기라고 하기에는 BJ TV도 그렇고 팟캐스트가 굉장히 잘 됐었죠. 근데 본인은 어쨌든 하고 싶어하는 일이 그쵸, 공적인 선실직 영역에 공무원이 일을 하고 되는 싶어 거였으니까.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공적인 원래 뭐 이분이 뭐 하는 말로 이제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욕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사실 그래요. 김용민이는 정치에 대한 아무런 구상이나 꿈이나 계획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방송을 못하고 계속 정치만 해야 된다?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정봉주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정치하던 사람인데 그렇죠. 정치를 못하니까 방송을 한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한 것이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미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은 물고기에게 다시 물에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지금 가짜 미투 때문에 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이제 동안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있으니까 50대인 척하고 다시 현장을 뛰셔야죠. 예, 또 마인드도 굉장히 젊으세요. 그 예전에 이제 나는 꼼수사 할 때는 막내가 됐어 그 양반이. 제일 나이는 가장 많으면서 60년생. 그 다음이 김어준이 68년. 제가 이제 74년생인데 참 그런 정봉주 의원에게 다시 좀 꽃이 활짝 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한명숙 총리도 제가 법조인들 아무리 물어봐도 유죄의 증거가 아무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판결을 했는데 예. 엎으려면은 지금의 증거만으로 가능하겠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우리가 봤을 땐 심증적으로는 이건 예. 진짜 판결 당시부터 이상했었는데 한명숙 총리 건에서 나온 그 명언이 그거 아닙니까? 네. 무죄의 증거를 내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우리 있어요. 유죄의 형사- 증거를 검사가 제출하는 거고 그렇죠. 판결을 그렇게 하는 원칙이. 건데.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MB와 관련한 여죄는 더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 BBK 다스 이거는 사실 대통령 되기 전 일인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아무런 잘못 없이 과오 없이 뒷동 챙기는 거 없이 나랏돈 횡령하는 것 없이 그렇게 5년을 채웠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재벌을 개줄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재가동을 해서 사자방 뭐 이제 입법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민주당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는가. 뭐 비단 정봉주의 재심 청구를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는 분명히 MB가 지금 삥땅 쳐놓은 것들, 특히 자원외교로 해서 나라 밖에다가 심어놓은 것들 다 환수해서 그걸로 복지 비용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국고로 환수시킨다면. 그렇죠. 저는 그게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검찰과 법원의
과거에 그렇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하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해외 불법재산 환수도 특별위원회 단위 지금 대검사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검찰하고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까지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끼리 모아놓은 이유는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국내 세금 사정을 가장 잘하는 국세청이 검찰에 자료 안 주고 그다음에 은행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하는 금융위가 수사 협조 안 하고 이거를 막아보려고 칸막이를 없애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명박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명박이 해외로 재산 빼돌리고 사자방부터 시작해서 다 할 때 이거 혼자 했습니까?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외 불법재산 환수위에 들어와 있는 애들의 선배들이 다 저지른 검찰 선배, 금감원 선배, 국세청 선배, 관세청 선배들이 저지른 잘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까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옵티머스가 최근에 1억 원을 홍콩으로 빼돌려서 돈을 돌리는 거를 잡았어요, 검찰이. 근데 이걸 누가 잡았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해외 불법재산 환수위원회에서 조사단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 돈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 돈은 찾는데 이명박 때 내보내준 돈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민주당도 해외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지만 이거는 정말 0에서 시작해서 이런 범죄 행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청렴한 공무원들을 별도의 별동대로 뽑아서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조를 찾아오든 5천억을 찾아오든 2조를 찾아오든 조금만 찾아와도 팀을 만드는 성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 예. 이명박 사실 대통령의 고통은 육체적 감금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 통장 그럼 통장을 통장 뺏는 잔고주로 것이 가장 큰 단죄라는 거 우리가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정말 많을 사실 거예요. 검찰 개혁이 잘 안 되는 것도 검찰에게 맡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번에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졌는데 고양이에게 이제 생선 맡긴 격인데 네. 실제로 이제 공직사회 특히 이제 이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권력기관에 가까운 쪽들은 아주 많은 개방형을 통해 가지고 이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제 개방형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초창기까지 좀 하다가 그 이후로 뭐 무슨 연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의 개방형들이 엄청나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공직자들끼리만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도 외부에서 인사를 뽑아오는 게 유일한 게 이제 감찰팀, 감찰부장을 판사에서 데리고 오죠. 그런 정도 외에는 외부 사람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저 조직이 저렇게 엉망이 되는 거고요. 기자들도 언론사가 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는 애들끼리만 30년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정신이 그냥 그대로 내려가지 뭔가 새롭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 네. 단적인 예가 일진, 이진, 잡진, 말진이라고 부르는 명칭. 진이라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말이고. 그렇죠. 예. 예. 사스마와리. 사회부 도는 걸 사스마와리라고 하는 것도 일본 말이고 하여튼 일제 잔재가 배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 도제 시스템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언론사 부장들이나 이런 급들 만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이고 이렇게 뭐 나쁘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도 좀 뭔가 외부의 새로운 공기들이 섞여들지 않으면 조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어느 조직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950년대 일제 시대와 이제 아니거든요. 독재 정권 시절의 이 현상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조직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이종 교배 강세 현상. 식물학적으로 우리가 잡종 교배 강세라고 합니다. 잡종을 만들면은 이렇게 뭐 더 이렇게 잘 자란다, 왕성하게 자란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조직이라는 것은 섞여야지만이 깨끗해지고 또 내부에 경쟁이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종 교배 강세 현상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동종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도 예를 들자면은 그 유럽의 왕족들 보면 동종교배로서 턱이 이제 늘어나고 짜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왕조가 망하는 이유가 네. 동종 결혼을 합니다. 친척들끼리 결혼하니까 아이고. 전부 다 바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망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종교배를 하면은 부패하고 무능해집니다.
아, 동종 교배를 했군요, 러시아가. 예, 그렇죠. 그 러시아 짜르들하고 오스트리아 예. 왕조에 이 병이 있어요. 턱이 늘어나는 주걱턱병. 이게 동종교배 때문에 생긴 병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천한 것들하고는 피가 섞일 수 없다. 예, 뭐 이런 그래서 거네요. 이제 자기들끼리 섞어서 귀족들끼리 섞어서 바보 되는 거죠. 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가문이 다르긴 하지만은 끼리끼리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뭐 있지 그런 않습니까? 문화가 있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가문이 다르더라도 DNA가 다르더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재벌 3세부터 IQ 검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아니 인성이 개판이잖아요. 뭐 예, 제대로 된 애들은 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아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밟고 싶어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통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없어요. 상고 나와서 사업하다가 대통령한 김대중, 상고 나와서 판사하다가 대통령 된 노무현,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나와서 아버지 딸하다 대통령 된 박근혜, 그다음에 상고 나와서 대학 졸업하고 사업하다가 대통령이 된 이명박, 그다음에 데모하다가 법대 나와서 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생활하다가 공무원 잠깐 있다가 대통령이 된 문재인까지 또 피난민의 자녀로서. 예, 굉장히 이게 다 보면 역동적인 삶을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뭐 원래 따로 따지면 외고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그렇죠. 좋은 직장 다니다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정치인은 유권자가 고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국도 많이 먹지만 그래도 정치가 이만큼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유권자들이 보시고 계속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기 어떻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제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누가 나오느냐 또 관심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내년 4월에 이제 당선된 분이 그 시점으로부터 4년 동안 시장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하는 겁니다. 1년. 근데 물론 내년, 이번에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 재선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내년에 그 1년짜리를 하느냐 마느냐. 1년짜리 할 거면 나 그 다음에 나오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네.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 대통령 선거는 민주진영이 이길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0일 동안 허니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6월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싹쓸이 해 먹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장은 이번에 선점하는 분이 다음번 서울시장 먹는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근데 문제 이제 3선 제한에 걸리니까 9년 하면 서울시장을 더 못하는 문제가 아, 된다면 또 그런 게 있네요. 예, 뭐 9년 하면 또 9년 하면 또 다른 분이 하셔도 되니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고요.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이분은 9년밖에 못하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 안타까워하는 사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또 법을 바꾸면 되죠. 일본에 예. 기초단체장인데 36년 한 사람이 있어요. 기초단체장을 36년 했는데 후보가 없어. 후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36년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도 계속 시장을 합니다. 시장을 하는데 업적도 없습니다. 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업적이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청정자연지역으로 남아가지고 일본에 있는 이 환경 대기업들이 전부 다 여기에 본사를 옮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처럼 역동적인 국가에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선도 저는 반대합니다. 아, 대통령도 미국도 재선 이상 하지 않는데 네.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 집행부의 장으로서 누리는 지위가 엄청난데 한 8년 하고 나면은 사실 자기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아이디어 고갈됩니다. 저는 뭐 삼선도 반대하고 광역단체장 삼선 하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 3선째신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 재선이에요. 아 재선이에요? 예, 재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3선이 아닙니까? 예, 재선입니다. 삼선처럼 생겼던데. 아, 삼선처럼 그렇군요. 예.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4선 계세요. 네. 초선하고 한번 쉬었다가 3선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칭찬이니까 실명 거명해도 될 건데 예. 담양 군수님인데 어. 처음에 군수가 되어서 담양이 원래 대나무가 유명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또 대나무를 더 심는 거야. 열심히 심은 거야. 네. 근데 4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쟤는 뭐 군수가 뭐 맨날 대나무만 심고 다녀. 예.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떨어져 있는 4년 동안 대나무가 또 자라가지고 예. 그게 중림원이 되고 뭐가 되고 하면서 엄청난 이 매사 쾌타이합니까? 관광지가 된 거예요. 아. 그래, 이 군수가 길게 보고 하는구나 해서 또 이제 당선을 시켜줘서 그다음부터 쭉 또 삼선을 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 동대문의 유동열 구청장도 제가 2000년에 거기 선거운동 할 때 구청장이신데 맞습니다. 지금도 구청장 하고 있어요. 거기도 중간에 좀 신사선, 예. 신사선.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민주당 구청장들이나 혹은 뭐 군수 또 누가 있지? 구청장, 군수, 시장. 예. 그리고 또 광역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이 발군의 역할을 해서 저는 뭐 비단 지금 흐름상 국민의힘이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지방자치 감히 뭐 하여튼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격차를 벌려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정치의 이제 풀뿌리를 바꾼 게 제가 봤을 때는 두 부류인데 한 분은 이제 민주당 단체장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기초단체장들이 굉장히 잘했고 또 한쪽을 말하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통진당 사태로 빠져나온 그쪽 당 활동가들이 정치를 포기하고 지역에 가서 풀뿌리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분들이 지역에 이 공동체 운동으로서는 탁월한 실력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네네. 이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짜금짜금한 도서관 공동체, 무슨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여기 이제 민주당 단체장들이 복지 정책이라든가 공동체 주민 풀뿌리 조직으로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밑바닥이 완전 바뀌는 이런 쪽으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도 그렇게 그렇죠. 이 풀뿌리 운동하고 성남시가 잘 만나서 제대로 그림을 만든 경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 운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골목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이미 그 시민 기반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이것과 좀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를 모으고 먹고 살만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기성 방송에 가면은 아주 잘한다. 정말 잘한다. 예. 기성 방송. 예. 기성 방송으로 좀 보내주시죠. 저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잘해드릴 자신 있고 실제로 김용민이가 그 SBS하고 KBS에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청취율을 뭐 역대급으로 올려놨어요. 역대급이 뭡니까? 역대 가장 높은 청취율을 올려놨는데 지금은 개털이 돼가지고. 예. 저도 몇 년 전에 김용민 TV도 사실은 3만 4만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전 이제 8만인데 예.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방송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의외로 정치 부심 보는 작가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섭외가 되는 게 예. 정치 부심에서 잘하는 걸 보고 뽑혀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던데 하여튼 많이 좀 작가분들 좀 봐주시고 우리 네. 김용민 TV 구독자들도 옳은 소리. 김성회는 박진영은 되면서 김용민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좀 보시는 분들. 저는 이제 역으로 이제 저기 방송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역으로 왔단 말이에요. 와 보니까 여기 훨씬 내고겠어요. 재밌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후보가 많은 편이죠. 지금 윈지코리아 컨설팅하고 아시아경제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네네.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박영선 그리고 박주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뭐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네요. 그럼 결국 뭐 박영선 장관 쪽으로 기우는 건지 쉽게 기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박용진, 전현희 뭐 저는 이 정도까지 기성 정치인들이네요. 후보군으로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추미애 장관은 안 하시겠죠? 추장관은 이제 매진하시겠죠. 뭐 본인이 대권 주자라는 좀 인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에 대한 그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쪽 당은 오세훈이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렇겠죠. 50%야. 그 저기 야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압도적이야 오세훈이. 근데 이제 대권 주자로 물어보면 윤석열이 38% 나오는데 홍준표, 오세훈이 전부 다 10%가 안 나오죠. 국민의힘 지지자 안에서. 그러면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세훈이 압도적이라는 걸 보면은 정말 후보가 없구나. 없는 거죠. 후보가 없구나. 예, 남의 당 걱정할 일은 아닌데 네. 정말 제가 봐도 답답한 상황인 예. 거예요. 언제적 오세훈이고 예. 그때 낙곰수한테 2006년에 당선된 오세훈이에요. 그때 낙곰수한테 찔찔거리면서 네. 저기 무상급식 떼쓰다가 시장직 때려치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무릎 꿇고 아웃된 사람. 네. 그런데 무슨 게다가 이번에 선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고민정 후보한테 졌잖아요. 광진에서. 졌어요. 본인은 갈고 닦던 광진이고 고민정은 갑자기 온 광진인데 그런 선거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으로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후보군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박영선 장관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재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 점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고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실제 당선이 되거나 당선권에 가기 위해선 국회의원 한 달 전에 사퇴해야 되잖아요. 네. 한 달 전에 사퇴를 하면 거긴 지금 뭐 김우영 전 구청장을 포함해서 은평엔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하면 박주민 의원은 본인 돌아갈 달에 불을 지르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꿈은 그 다음 꿈으로 키워야 되는 상황이 박주민 의원에게 있는 거라서 어떤 결단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박주민 의원은 아마도 서울시장 한번 찍고 대선으로 직행하는 그림 정도를 본인 아마 생각하고 있겠죠. 서울시장 하고 난 뒤에. 계획대로 된다면. 거기도 우리나라 정치가 386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4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 한번 하고 나면 50대 초반이고 그럼 충분히 대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근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너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줘서 아니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더라도 뭔가 좀 임팩트 있게 해야 좀 더 되는데 치고 나갔어야 했는데 너무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했죠.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서울시장 가면 서울시장이 못 된다. 그건 뭐냐면은 대선 주자 감 정도 돼야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고 네. 한편으로 서울시는 한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한 5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 5분을 감히 제가 평하자면 저는 뭐 이분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박용진 의원 정도 빼고는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저는 나머지 분들한테 저는 사실 잘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 저는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로. 예.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박용진 의원이 생각하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더라도 이런 나라겠구나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나머지 분들은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지 하여간 않습니다.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림을 갖고 있어야 박용진밖에 된다. 없다.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박주민 의원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하려는 정치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야기죠,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예. 이었잖아요. 어대인가 어대연인가 뭐 그랬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아니 어차피 질 거라면은 정말 이게 시정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공약과 이슈 파이팅과 또 거대 후보에 대한 그런 차별화, 그렇죠. 선명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내 공부하면서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부를 하고 들었어야지. 예. 우리 공부 충분히 돼 있잖아요. 네. 공부하면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러면은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대표로서 한번 돼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면은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수해도 났었지 코로나 때문인지 활동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러면 뭐 온라인 상에서라도 좀 뜨겁게 뭔가 자기가 하려는 정치에 또 자기가 하려는 당의 이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저 그래서 이분이 좀 많은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과대평가가 돼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 문제는 뭐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저분들이 이제 거리에 나서고 있는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박주민은 뭐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강변하는 것보다는 뭔가 마쿠에서라도 이렇다 할 뭔가의 그 성과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180석 돼 가지고 왜 아직도 가족들은 저렇게 구천을 떠돌다시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답을 잘 갖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정말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의원이 너무 공부하면서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무슨 뭐 MB가 공부를 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갔습니까? 그냥 지르고 간 거죠. 물론 그랬다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를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하나는 게임이 있고 하나는 가치와 비전이 있고 이게 두 개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김부겸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왜 당권도 애권 다 먹으려고 해? 라고 하는 게임의 논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기초단체장 출신입니다만은 성남시에서 자기가 작은 단위의 국가 비전 비슷한 걸 보여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 딱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나라일 것 같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서 나는 이런 가치주의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지금 뭐 댓글에 보니까 정봉주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 중이라서 관련돼서 입장을 표명 안 하시는 걸로 전 알고 있고 네. 어쨌든 내일 이 결심 공판하고 그리고 나서 선고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뭐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홍구 사무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거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뛰어들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정봉주 의원 아직 열린민주당 당원이시죠? 아, 그럼요. 당원이죠. 근데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좀 안 하고 계실 뿐이지 당원으로서 잘 계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